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시작하셨나요? 오늘 풍년초님 가장 먼저 와주셨습니다. 뉴스베이커리 파이팅! 힘차게 외쳐주셨고요. 광복에 남한에서 활기치는 친일 악질경찰 노덕술에게 뺨맞고 억울하며 월복하셨다는 약산 김원봉 선생을 기리며 라고 해주셨는데 저 오늘 저희 제목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네, 오늘까지가 아마 네, 좀 연휴인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이제 광복의 날을 기리면서 이런 친일파 청산 그리고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우리 네, 독립군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약산 김원봉 선생께서 우리 그 광복 이후에 이런 친일파 청산을 부르짖으니까 노덕술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월북까지 하셨다는 걸 두고 뭐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또 얼마나 막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 김원봉 선생 말고 또 다른 네, 독립운동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우리 해맑은 님도 오셨네요. 네, 끝나지 않는 친일 적폐 청산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님, 네, 우리 김두석 PD는 아니고요. 이두석 PD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제 이름 아니니까요. 농담이에요. 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겠다고 우리 김글로님 또 이 밖에 많은 분들 이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빨리 목감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준입니다. 아침에 또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셨죠? 아, 네, 쫄았어요. 네, 안 되면 어떡하냐. 갑자기 그럴 땐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가 없더라고요. 음. 뭐 환경적으로도 문제도 없었고 이제 보통 2분 전에 대기하면 걸고 방송 이제 대기하면 나가잖아요. 근데 네. 그 스트리밍 상태에서 계속 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했거든요, 사실. 그니까 네. 진짜 당황했지만 또 당황 안 한 열렸습니다. 것처럼 네. 시작을 해야죠. 네. 오늘 좀 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적을 것이다 좀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전당대회에 다들 관심이 쏠려 계셔서 네. 저희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는 좀 관심들이 덜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갑니다. 네, 그렇죠. 음. 일단 아침을 저희의 목표는 다양한 소식으로 좀 풍성하게 채워드리는 게 네, 목표입니다. 그리고 꼭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슈들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편하게 입으셨냐고 입었냐고 통김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티셔츠가요. 뒤에 잠깐 보여드려도 돼요? 아, 네, 뒤에요. 네. 보이나? 보이나요? 머리를 가렸어요. 머리 살짝 치우실까요? 네. 짜잔. 김복동의 세상 희망. 네, 적혀 있네요. 김복동, 예. 나름 예. 네. 네, 생각해서 입고 온 티셔츠입니다. 네. 네. 네, 광복의 의미를 더하는 티셔츠네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식전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기는 드러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 좀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네. 식전빵 첫 소식은요. 역시나 이제 뭐 전당대회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네. 뭐 당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유력해졌고 또 막판까지도 이제 뭐 정청로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민투표라든지 이런 데 희망을 걸고 있을 텐데 네네. 네. 그래도 이제 당대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되게 유리하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이게 지금은 더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음.
일단 두 명이 일단 사퇴를 한 건데. 네, 인미의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김용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선언은 했는데 네. 좀 늦었다라는 살짝, 예, 예. 평가가 많죠. 살짝 늦었죠. 뭐.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많이 늦긴 늦었죠. 했습니다. 네. 예. 살짝은 아니라 많이 늦었네요. 많이 좀 늦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저 최고위원들과 합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동안에 여러 가지로 서로들 감정도 많이 상해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나 특히 이성윤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호흡을 맞춰갈 수 있을지 좀 우려도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네,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최고위원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당대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이번 광복절에도 어김없이 또 네. 소음들을 일으키는 작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JTBC 보도잖아요. 8월 15일 이제 광복절. JTBC뿐만이 아니라 여러 네. 곳에서 이제 보도는 했죠. 네. 네. 이제 준비한 기사는 어쨌든 JTBC 보도에서 좀 가져온 거라서. 근데 이제 어김없이 이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서울 도심에서 그 태극기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윤어게인을 외치고 또 5.18 폄훼 논란인 이진숙 의원을 치켜 세우는 등 이제 보수 극우 성향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정광훈 목사도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광훈 씨? 네. 정광훈 씨도 단상에 올라서 계엄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며 이제 윤석열을 옹호를 한 거예요. 이분 아프다면서요. 아프다고 네.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는 입만 산 건가요? 아니면 딴 데도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 검찰이 이제 날아다니는데. 일단은 보석 허가 불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보석의 허가가 아니라 그거죠. 정치 집회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일단 결국 거기를 이동해서 잠실 올림픽공원을 이동해서 또 이제 이런 집회가 재선거나 선관위 개헌 요구로 이어졌고요. 이 자리에 이제 부정선거 주장 단체하고 윤석열 지지층이 모였는데 여기에 또 이제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장동혁하고 이제 국민의힘 대표하고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도 참석을 한 거죠. 네, 이제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장 대표가 이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선거 조작 의혹하고요, 개헌 독재 주장을 확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뭐 장동혁은 네.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늘 한결같긴 합니다. 쭉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정광훈 씨 이런 모습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네. 당협위원장들 참석 동료 정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한 거예요. 뭐 결국 이제 당내 평가에 영향을 주는 뭐 줄세우기나 뭐 사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한 건데 사실 뭐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참여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렇게 줄 세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참여한 인간들이 잘못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소년보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음. 본인이 뭐 순교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정치 탄압이다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서울에서는 정광훈이, 부산에서는 소년부가 아주 그냥 생떼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특히 미국까지 가가지고 계속 이제 인터뷰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국격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오히려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한 발언을 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말 가짜 목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망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얘기네요. 너무 모양 빠지는 거 아닙니까? 뭐 7월 8일이었잖아요. 그때 도널드 이제 뒤늦게 밝혀진 건데 트럼프가 이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극비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란이 이제 암살할 어떤 이제
뭐 계획이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해서 네. 위협을 좀 피하려고 이제 극비리의 어떤 이제 환승 작전을 벌인 건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비행기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 이게 이제 아마 무슨 식품이나 뭐 이런 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에 몸을 숨겨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갈아탄 거예요. 모냥 그 빠집니다, 얘기로. 진짜. 네. 근데 이제 이 모냥 빠지는 거 웃기죠. 굉장히 이제 조롱하는 이미지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트럼프가 타지 않은 그 에어포스 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백악관 직원하고 출입 기자가 그대로 탑승해서 이륙을 했고요. 정말 극소수의 관계자 빼고는요. 본인들이 이제 미끼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안위나 목숨이 중요하니까 기자들이나 아니면 백악관 직원들을 미끼로 쓴 거예요. 이게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인가 생각해 보면 참 네. 네. 참 미국 분들도 이런 사람 2번이나 뽑고 대단하지 네.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그 좋은 대통령이 동시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임기를 하는 네. 경우, 임기를 지내는 경우가 없네요. 네. 뭐, 네. 아, 항상 이제 뭐랄까 제 생각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좋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 중심 잡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미국 대통령은 항상 우리한테 네. 뭐 유리하진 않죠.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갑자기 와. 시겁하네 아침에. 네. 갑자기 실컷하시죠? 네.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계속 임기 중이잖아요. 아. 너무 아침부터 와 네. 미치겠네요. 다행이죠. 진짜. 네. 다행입니다 진짜.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애국가가 생각납니다. 네. 자, 이 기사는 제가 또 네.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음, 프로야구 초반에 이제 어떤 이제 한국 프로야구의 이정표를 세우신 분이고요. 백인천 전 감독 별세하셨죠. 8월 14일 날 이제 뇌경색 악화로 심정지에 빠졌고 15일 날 이제 오전 6시 40분 별세를 하셨는데 네, 야구 팬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분이죠. 맞아요. 그 4할 1푼 1리라는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별로 와닿진 않아요. 보통 타자들이 2할 때 후반이고요. 네. 3할이 넘으면 이제 강타자 소리를 듣는데요. 네. 4할 1푼 1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거의 신의 경지인가요? 예, 체감상으로 보면 매 타석에 나올 때마다 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와우. 이분이 원래는요, 그 일본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아주 타자였고, 일본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선수 겸 감독을 같이 하는데 이미 20년을 일본에서 활동했다면 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할 1푼 1리를 남긴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고요. 깨질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거의 전설이네요, 네, 정말. 네. 근데 이분의 뭐 이름이 사실 4할 타자라는 기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음 세대를 키운 야구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이승엽도 사실 이분이 얘기해서 일본에 네.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후배한테 어떤 장학금을 건넨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국 프로야구에 이제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네. 이제 별세하셨어요. 네. 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제가 LG 팬인데 LG 트윈스 초대 감독이고 LG의 창단 첫 우승까지 이끄신 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산 최강. 이거 너무한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계속해서 우리 이두석 PD가 또 아이템을 가져왔던 건데, 네. 네, 용산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계획안을 얘기하니까 서울시가 계속 녹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울시가 얘기하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린벨트는 사실 좀 중요한 측면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뭐 종로 세운상가 일대는 그렇게 파헤치면서 여긴 또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했던 도시 재생 사업들 다
도둑 그렇죠. 만들어놓고 소상공인 쫓아내고 그런 짓 그렇죠. 하는 양반이 무슨 녹지를 지켜야 된다면서 지금. 그 육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또 정부에서 이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거 다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뭐 타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정부와는 1만 원 공급 얘기하는데 6,000호 공급 얘기하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7,000원 아니에요? 6,000원. 6,000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상황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정당성이 인정받으려면 뭐 정책이 한결같아야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다른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발목 잡기죠, 발목 잡기.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해봐도 이제 정부가 어쨌든 이제 용산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거니와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네. 오히려 청년이나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다면 그런 최적화된 주택으로 공급했을 때는 1만 원과 공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사실 용산에 보면 이제 기존의 이제 거주민들의 어떤 아파트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대 아파트 부지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세훈은 좀 입 다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추가로 네.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왜 DDP의 그 카페 네, 공용 화장실까지 본인 사비로 다 만들면서 네. 그렇게 지금 민관이 함께 상생한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허허벌판에 카페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우리 김희경 대표님 네. 완전히 하루아침에 쫓겨났잖아요. 맞아요. 그 근데 이제 정말 선거철에 네. 나랑도 대화하자고 네, 계속 좀 이렇게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뭐 낙선을 위한 어떤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을 하는 뭐 그런 행위가 아니라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내몰린 시민이 그때 당시에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한테 이거 사실 호소를 한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는 서울시에 가서 만날 수도 없잖아요. 만나주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철이고 하니까 네. 어디 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때라도 가서 호소를 하려고 만나려고 간 건데 네. 제대로 안 만나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는 후에 이게 뭐 캠프 쪽에서 한 건지 오세훈이 직접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고소인지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 좀 만나줘야죠. 그러면 그런 상황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항상 정책의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 정책이 뭐냐면 출구 전략이 별로 안 좋잖아요. 보통 보면 아파트 장기 뭐 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도 사실 있었고. 서민 삶에 네.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뭐 거기 그 DDP 그 김희경 대표가 하던 그 카페를 본인들 그 서울시 홍보관으로 만들겠다면서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네.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곧 함께 취재 가시죠. 네. 네. 아이 정말. 자 그리고 학시 한번 틀 걸 그랬나? 학시. 아, 네. 네 바른 말 고운 말 네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요즘에. 자 그리고 네. 욕을 하지 않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어떤 노래? 아씨 바람이다, 아씨 바람이다. 네. 네. 자, 하지만 하영 씨의 어떤 증조부 친일 논란이 굉장히 확산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30 우리 청년 세대한테도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켰던 모양인데 네. 그러면서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저 딸이 어제 우리는 조상이 누구야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뿌리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하영 씨 같은 경우도 자신의 조상이 했던 행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죠. 자랑스럽게 얘기를 그렇게 하다가 얘기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건데 요즘에 이게 뿌리 찾기가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지금 네. 이 사이트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뭐 그 뿌리를 찾아서라는 이제 검색하면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예. 접속 장애가 계속 일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뿌리 찾기에 이제 열을 올리고 계시죠. 한번 저도 해봐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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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아서 물론 자랑스러운 나의 조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그것을 아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저희 조상 중에 친일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친일파가 있었다면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뭐 당연히 없을 거는 맞는데요. 사실 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세가 중요한 거죠. 뭐 그쵸. 연좌지도 아니고,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뭐 조상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쵸. 물론 네. 내가 근데 그렇게 친일했던 조상들이 남겨준 어떤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조상의 어떤 친일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적도 본인이 알고 그래서 내가 후손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또 사실 보도할 내용의 이제 핵심 뭐 줄기 중에 그게 하나인데요. 그렇군요.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우리 메인 빵 먹으러 갈까요? 네. 네, 노래는 우리 이두석 PD가 지었던 노래 중에 제가 주말 동안에요. 이 노래 계속 들은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힐링받은 노래라서 아, 여러분과 네.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 네. 한번. 한숨도 웃음이 될 거야. 듣고 올게요. 네. 마음에 담아둔 말 어려움 못 거는 말 오늘은 내게 말해요 가만히 들어줄게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괜찮은 척 하지 말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긴 밤이 지나가듯 이 마음도 지나가겠죠 당신의 작은 한숨 조용히 안아줄게요 오늘은 말해요 천천히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울어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당신의 한숨도 웃음이 될 거야 당신의 작은 한숨이 바람에 흩어지고 그 자리에 어느 날 웃음이 머물기를 눈물로 보낸 오늘이 따뜻한 내일이 되고 떨리는 그 마음도 조금은 쉬어가길 긴 밤이 지나가듯 이 마음도 지나가겠죠 당신의 작은 한숨 조용히 안아줄게요 오늘은 말해요 천천히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울어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당신의 한숨도 웃음이
네. 겉바속촉 꽉 찬 침샘 자극본론 시작 오늘의 가장 깊은 이야기 속으로 메인 브레드 네. 이두석 PD 작사의 한숨도 웃음이 될 거야 듣고 오셨고요. 메인브레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에스텔라님 독립운동가 집안이셨군요. 오, 역시. 네. 역시. 역시. 어쩐지.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조상이 또 훌륭하면 또 책임감도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더 뭔가를 잘 해야겠다. 자세를 한번 다시 이제 바로잡게 어떤 이제 동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우리도 당장 해볼까요? 접속이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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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네. 끝나지 않은 친일 청산 네. 네. 이름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뭐 26년 8월 15일 날 친일문제가 다시 국가과제로 등장을 한 게 일단 요번 이제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친일 재산 귀속법이 이제 공포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부당하게 쌓은 이제 친일로 해서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광복이 8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친일 청산이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보면 이제 해야 될 때 제때 바로 못해서 그렇죠.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네. 건데 이 반민특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얘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정치적으로 좀 사실 뭐랄까 갈등도 심해서 뭐 예전에 친일청산법이 사실 이전에 좀 제정이 됐는데도 그다음 조사위가 꾸려지지 않아서 무려 또 16년이라는 시간도 지나가요. 그만큼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좀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좀 상황을 살펴보고요. 오늘날에 이제 하영 이제 이런 사건이 있기까지 어떤 이제 일련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친일청산에 대한 어떤 자세가 새로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의미를 좀 이제 해석해 보려고 리포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다음부터 볼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좀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정부가 굉장히 조용히 추진을 잘 해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8.15 광복절에 맞춰서 짜잔 이렇게 네. 선언을 했는데 너무 반가운 얘기입니다.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 거의 300조 원 가까이 325조 원인가요? 이게 환수하면 그 정도 된대요. 오, 엄청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이 환수 재산을요, 어쨌든 독립유공자나 유가족 예우에 우선적으로 또 쓰겠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조연하게 추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사실 이런 친일 청산을 하려고 했던 거는 광복 이후에 48년도에 청산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좀 보면요. 일단 어쨌든 이거 보기 전에 어쨌든 새 법부터 얘기 좀 해볼게요. 6월달, 네. 6월달에 다음 이 슬라이드 보시면 돼요. 6월 2일 날 그 법이 하나 제정이 돼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됐고요. 이 법이 이제 올 12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 조사위원회가 또 하나 설치되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설치돼요. 이 16년 만에 설치됐다는 거 이전에 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4년인가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또 활동을 멈춘 이후로 계속 공백 상태였던 거예요. 여기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거죠. 네. 네. 대통령 직속이고요.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고요. 기본 3년에 한 차례 2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이 위원회가 친일 재산 뭐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을 팔아먹은 대가까지도 환수할 수 있게 했어요. 네. 이 지점이 중요해요. 기존 법에 또 한계가 있었던 게 예를 쉽게 설명드리면 뭐 친일 재산을 뭐 한창 재판 중인데 딴 사람한테 팔아요. 그럼 더 이상 환수를 못 했거든요. 기존 법의 한계는 그거였는데
그것까지 이제 다 회수할 수 있게끔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재산 자체가 친일행위로 인해서 벌어들인 거라며 그거를 이제 뿌리를 보고 찾는다는 거죠. 맞죠. 왜냐면 네. 그런 식으로 판척하고서 빼돌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것까지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다 은닉재산 이런 네, 것까지 그렇죠. 다 찾겠다. 네,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반민특위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 반민특위가 사실은 이제 1948년도에 이제 어떤 친일 청산을 하려고 만든 이제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떤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요. 2019년 3월이에요.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보훈처에서 아마 손혜원 의원 조사일 거예요. 그 독립유공자 서원 재심사 계획을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비판하면서 이런 발언합니다. 해방 후의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맞아요. 네.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반민특위가 사실은 어떤 친일 청산하려고 만든 국가기관인데 이게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심지어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일단은 해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나오셨는데 친일 청산과 반민특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래도 청산은 잘 됐었다고 해명하는데 청산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런 해명조차도 궁색합니다. 사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어쨌든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친일 청산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열의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그래서 일단은 반민특위가 어떻게 됐는지 48년도에 돌려볼게요. 시간을. 당시에 이제 재헌국회예요. 재헌국회가 헌법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국회가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그 당시에 통과시켰고 같은 해 이제 반민특위, 즉 뭐냐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이 법이 이제 뭐 어쨌든 뭐 제적 155명 가운데 105명 찬성 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분열을 위한 만든 조직이 당연히 아니고요. 식민지 권력하고 결별을 하려고 그쵸. 헌법하고 법률에 따라 만든 국가기관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예. 이런 어떤 신임장이라든지 통행증이라든지 뭐 이런 임명장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조직이 공적기관이었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따라 임명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특사경 같은 역할도 했나 봐요. 체포도 하고요. 조사를 광범위하게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조사위원한테는 독립운동 경력이나 애국의 열성이나 학식과 덕망도 요구됐고요. 뭐 친일 세평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이든지 이런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이 조사관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은 명백하게 국가조사기구였어요. 이런 물적 자료도 있고요. 네. 네. 이때 1호 체포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마 그 박흥식? 맞아요. 맞아요. 한신백화점 운영하고 굉장히 이제 갑부였죠. 네. 조선 총독부를 뒷배로 두고 부를 막 불려갔던 네, 1호 맞습니다. 체포자였는데 그 네. 해외로 튈까봐 빨리 체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도 처벌 안 받았죠. 나중에 뭐 그 얘기 이제 할 건데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떤 주간사월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화신백화점 말씀하신 사장 박흥식을 시작으로 이제 체포했어요. 아, 얘기 가져오셨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스포를. 아 이건 뭐 건전한 스포일러 같고요. 네, 이광수나 최린, 최남선, 김현수까지 조사하고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노덕술,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까지 정말 잡은 거죠. 욕은 이런 사람들한테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3월에 이제 정동 특별재판소에서 공판도 열렸는데 당시 이제 그 주간서울이라는 이제 언론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코리안 누른베르그라고요. 이게 누른베르그가 독일의 나치 재판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친일 협력자들이 민족의 법정에 서는 장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식민지 권력하고 분리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서울시경에 사찰과장 최은하하고요, 종로서 사찰주임 조응선이 그 반민특위를 위협하는 대중시위를 조작했던 정황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반민특위에 체포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무차관하고 장경근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묵인하거든요. 그래서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40명의 무장경찰이요, 반민특위를 습격해요. 그래서 특위위원하고 산하특경대원을 무장 해제시키고 체포하고 고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반민특위가 해체하는 상황까지 가요. 물리력으로 이제 이걸 한 건데, 이후에 또 이승만이 밝혀요. 뭐라고 밝히면 내가 지시했다고 밝히거든요. 네. 그러면 반민특위가 이렇게 보면요, 국민이 분열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권력이요, 공권력이 어쨌든 청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을 경찰 무력으로 이제 공격해가지고 와해시킨 그런 사건이잖아요. 뭐 사실은 뭐 본인들의 이권이 걸려 있고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짓을 벌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뭐 이렇게 반민특위가 와해가 되니까요, 공소시효가 일단 다 크게 줄어요. 그리고 반민특위 위원들도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집단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사실상 활동을 멈춘 거예요. 그 처음에 반민특위가 파악한 반민족 행위자가 무려 7,000여 명이 넘어요. 거기다가 실제 기소를 293명을 했는데 판결은 고작 78명에 그쳤고요. 거기다가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고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알고 한 있어요. 명도 없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청산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권력층이요, 이거를 꺾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국민 분열이 있었다라는 말에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역사식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지고 반세기가 지나요. 그러면서 2004년도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2005년에는 어쨌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도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2009년까지 대략 한 4-5년 정도 활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한 1,005명을 확정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네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환수할 때 꼼수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환수에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후에 정치적인 서로 갈등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한 4년인가 5년 활동하다가 멈춰요. 어떻게 멈추는 식이냐면 조사위원회가 이제 법 시효가 끝나면서 조사위원회가 해체되는데, 그러면 후속으로 계속 조사위원회를 꾸려갈 수 있게끔 법을 또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정을 못하고 무려 16년이 흐른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결국 이제 뭐 그런 얘기고,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이렇게 흘러오다가 2026년에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올해 6월에 제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10년에 조사기구가 이제 이렇게 사라진 다음에 16년이나 흘렀고, 그렇죠. 2010년,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기구를 만들었지만 그다음에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다 그렇죠. 이제 흐지부지되고 다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에 첨예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까 이제 나경원 같은 사례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국론 분열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해체했으면서. 네, 그런 거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그래서 두 개의 법을 또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2005년도 법하고 2026년도 법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처분 대가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그 처분 대가를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묘한 재산 은닉을이나 현금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고 법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게 네. 달라진 건지를 지금 구분해 놓으신 건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2005년 때 만든 거는 친일재산 원물, 그러니까 그 뭐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거에 국한이 됐다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특별법에는 이 원물에다가 처분의 그렇죠. 대가,
그렇죠. 얼마나 네. 이익을 받는지 네. 그거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보. 끝까지 추적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이게 이제 없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추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조사위원회도 새로 구성이 됐어요. 그간에는 조사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또 16년이 표류했잖아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최대 5년까지 독자적인 조사 환수 권한을 가질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 2005년도에는 포상금 규정이 미비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고 적발하는 이제 어떤 신고제도를 둬서 포상금 제도도 신설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사실 민간에서 알고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유도를 해가지고 공백기 동안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상 참작은 안 돼야 되지 그럼 그냥 않을까요? 환수하면 되겠네요. 그냥 환수해야죠. 그냥 빨리 자수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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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요, 그거는. 26년도 법이 어쨌든 조사 일기위원회가 좀 조사 심의하다가 기간 제한으로 중단되었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사건까지 이기위원회가 또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끔 또 이제 법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어쨌든 뭐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게 뭐죠? 그 연좌제가 아니잖아요. 후손이 조상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손 입장에서는 조상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처벌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정확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친일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그거를 증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대법원도 친일 재산 뭐 소급 기속의 중대한 공익성과 정당성을 또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요. 근데 끝까지 잘 되려면 아까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또 다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음 대통령 이재명 중요합니다. 이후가 네. 정말 중요하다. 네. 지금 네. 이 친일 청산을 이제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단은 뭐 어쨌든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친일 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후손 입장에서는 보면은 친일파의 후손 입장에서는 미화된 기억이라든지 뭐 성공담만 남고 친일했다는 건 제대로 전수가 안 되니까 하영 씨 사례처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요. 기억이 작아지거나 되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거죠. 그 이번에 백가씨인가? 네. 그분이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조상에게 자신의 어떤 독립운동을 했던 조상에게 본인이 이제 연애 활동을 그걸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홍보하는 그거에 것처럼 보일까봐. 그쵸. 후광으로 괜히 보일까봐 네. 그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고 네 오히려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또 이렇게 잊혀져 가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좀 많더라고요. 독립 유공자의 후손인데 뭐 김지석 뒤에도 그렇고 한 번도 얘기 안 해. 사실 그분도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의 어떤 그런 친일 청산의 책이며 가족의 기억을 이제 공적인 자료하고 비교해서 또 틀린 설명을 바로잡는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후손이 이제 어떻게 친일의 기억을 밝히고 이걸 이제 사회에 이제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러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오래된 답을 보여준 사람이 역사학자 임종국 씨예요. 이분이 이제 1966년에 친일 문학론이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부친도 사실 친일을 했거든요. 네. 부친이 임문호예요. 근데 그 행적도 오히려 기록에서 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도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가족의 명의를 뭐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인한테 가까운 이제 아버지 같은 분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과오를 인정하는 책임은요. 기록에서 이제 거짓과 예의를 만들지 않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고요. 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 연좌제로 적응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꽃밭을 걷는 양이님도 연좌제 오히려 독립군 가족분들이 겪고 계시지 않나요? 외국 가족이 연좌제 얘기하는 거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 드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임종국 같은 분은 그래도 음. 자신의 어떤 뭐 가족의 어떤 흑역사도 빼놓지 않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전 의원이 있는데요. 그 조부가 이제 또 친일 행적을 벌였어요. 근데 그 오히려 조부의 홍정철의 친일 행적을 공개 사과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도 이제 좀 불편해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이 성공하지 못해서 친일파를 척결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부와 상관없이 친일 정사는 깨어있는 민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뭐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이왕이면 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얻어들인 부가 있었다면 자, 그것도 국가에 귀속해 그렇죠.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분은 또 그래서 독립유공자 예우 활동까지 합니다. 네, 뭐 그렇고요. 또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다음 사례 보면요.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 증조부 이종만이 이제 친일파인데 처음에 이제 그런 글이 나오니까 삭제 요청으로 대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비판이 커지니까 자료를 좀 확인하고요. 아, 이제 상황을 알게 되니까 직접 사과하고 이제 본인이 역사 공부도 하고 반성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이후에 이제 영화를 또 찍으면서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2억 원을 또 익명으로 기부를 했고 나중에 밝혀져요. 2억 원 기부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부당한 가족사에서 이제 어쨌든 부채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업과 추모 사업에를 지원해서 어쨌든 이제 본인이 역사 공부하고 반성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런 식으로 아마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행동으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에 2025년 이제 25년도 사건이에요. 이지아 씨가요. 조부가 이제 또 김순웅인데 또 친일파입니다.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강하게 얘기합니다.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자료를 확인했고 일제강점기 얻은 재산이라면 이제 국가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후손이 조상의 부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제 포기하고 사회 정의 구현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환수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세웠으니까 네. 실제로 좀 자발적으로 환수하는 움직임도 이어진다면 네. 정말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좀 하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앞선 사례들을 보면요. 뭐 사과 그리고 친일 재산의 사회 환원이나 독립운동 연구 지원 같은 행동들이 이제 강동원 씨나 이제 이지아 씨가 이제 했던 거잖아요. 과거의 이제 잘못을 현재의 공적인 어떤 책임으로 전환하는 그런 선택인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오늘 소개를 사실 안 했지만 친일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특히 정치인들, 뭐 김무성 같은 많죠.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경원 씨처럼 반민특위가 국민의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친일을 한 이제 조상들은 있지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회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좀 더 반성하고 공부하겠다. 사회에 어떻게든 잘 뭐 어울리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쨌든 공론을 통합하고 새로운 어떤 선택을 열어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무려 10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반민특위가 오늘날에 이뤄서 새로운 법이 지정되고 어떤 친일 청사라는 이제 시작이 이제 이제서야 시작이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이트에서 조상도 검색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 사람들이 어쨌든 본인의 조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조상이 어쨌든 아니면 누구의 조상이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매도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이제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어떤 이정표로 정립을 하고요. 역사를 바로잡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뭐 하영 씨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그 하영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근데 그 비판을 받는 지점도 이제 이해는 가는 게
이제 본인이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음. 본인의 어떤 가족의 미화해서 가족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 뭐 집에 냉장고가 몇 개니 뭐 이런 것도 자랑했다면서요. 네. 전 그 얘기는 몰랐는데 음. 그러니까 너무 무지해서 이제 비롯된 거죠. 이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성난 여론들이 막 거기다 비판을 쏟아냈는데 저는 한편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음. 나는 과연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이제 돌아보면서 음. 너무 이제 맹렬한 비난보다는 우리가 함께 좀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네. 좀 균형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친일에 대해서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용서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너무 과한 비난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예. 좀 올바르게 그런 과거들을 딛고 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당사자들도 결국에는요. 그런 친일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후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친일파의 후손이다라고 한다면 맹목적으로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조차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시대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녀 사냥보다는 좀 미래를 향한 걸음걸음들을 좀 내딛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혹시 조상이 그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덕에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자진납세합시다. 맞아요. 자진납세. 해야 돼요. 네. 제가 역시 너무 네. 세상을 아름답게 보나요? 그리고 되게 걱정인 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얼마나 음해와 괴롭힘들이 생길까 이걸 네. 못하게 하려고 네. 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역사적인 책임 네. 또 이 완수를 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이재명 정권이 좀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동감합니다. 정권이 뭐 일단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연임제는 아니니까 계속 이제 이 상태로 가면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출렁이고 특히 이 친일 청산의 이 과정이 또 한 번 이렇게 출렁거려서 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흘러간다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제발 좀 네. 정권이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노래는 서울의 밤은 차가워. 네, 볼까요?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네. 넌 또 왜 왔니? 왜 나타난 거니? 왜 왔니? 서울의 밤은 차가운 너의 그림자처럼 지나간 페이지는 덮어 더는 읽지 않아. 이 구역엔 네 자리 없어. 그냥 돌아가. 우리 웃음니 우릴 조롱하고 우습게 보던 너 이젠 그 머리를 들지 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높게 쌓은 우리의 벽 넌 넘지 못해. 우습게 보던 눈빛 이제는 거둬. 다시는 기회 없어. 게임은 끝났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웃음니 호락호락하지 않아. 우린 알았지 알게 됐지 네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았지. 가면 뒤에 독을 봤어 너의 본질을. 거짓말의 탑은 무너져 진실 앞에. 우리의 시간은 소중해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다시
이젠 그 머리를 들지 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높게 쌓은 우리 벽 넌 넘지 못해. 우습게 보던 눈빛 이제는 거둬. 다시는 기회 없어. 게임은 끝났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웃음니 호락호락하지 않아. 알게 됐지 다시. get going.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반드시 승리님 아이디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반성하는 사람에겐 자비를 뻔뻔한 파렴치한 자들에게는 신랄한 비판을. 이게 정답이다. 아까. 한 줄로 딱 요약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뭐 친일재산 빨리빨리 환수합시다. 네. 자, 오늘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면서 네. 또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이후에 겪은 수모와 고통이 또 어마어마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친일파들이 또 자신들의 어떤 부와 어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또 음. 빨갱이 몰이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누굴까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였고 노동운동가, 교육인이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의 피해자가 되었고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 네. 이관술 지사의 얘기입니다. 네. 이관술 지사는 울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네,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안에서 유복하게 태어납니다. 네. 어머니는 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고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비범했어요, 보니까. 어떤 일화가 있냐면 밤만 되면은 그 동네에 선바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귀신? 뭐 이런 소리였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른들조차도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 근처도 못 가는데 이 어린 이관술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 혼자 그쪽 원두막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담이 셌네요. 네, 담이 굉장히 셌죠. 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귀신이 아니라 어떤 겁 없이 돌아다니던 아이의 소리였던 거예요. 아이가 아이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를 이 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어린 이관수를 두고 귀신 잡는 아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네. 굉장히 이제 저희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깜깜한 것도 싫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언니 깨워가지고 가고 집이 그냥 아파트고 네. 그냥 방만 열면은 바로 옆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못 가가지고 그랬던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네. 와우 진짜 담력이 진짜 어린 시절부터 세고 남달랐구나. 네. 그리고요 이관술 지사는 머리가 정말 비상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요즘 제 보면 맨사 회원이었을지도 모른다. 맞아요. 그런 거죠. 제가 비유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원래 그 아버지가 물론 뭐 이렇게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도 굉장히 뭐 계속 1등을 했었다고 하고, 근데 결혼을 빨리 시키려고 했었대요 아버지는. 결혼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음 진학을 반대하니까 일본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내가 합격하면 아버지가 이거 반대 못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몰래 일본으로 건너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대박이네요. 정말 비범하지 않나요? 그러면 기껏해야 이제 청소년 시기일 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래 혼자서 혈혈단지 일본으로 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고 대단한 대박이죠. 예, 대박이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동덕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이제 교사가 됩니다. 네. 여기서 역사나 지리를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인기가 정말 좋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체벌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일상이었던 그런 그랬을 것 같아요. 전체주의를 네. 가르치던 뭐 이런 심지어 저 고등학교 시대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이 당시는 네. 더 했겠죠. 근데 굉장히 이제 네. 진보적으로 앞서가는 분이었던 거예요. 학생들에게 네. 체벌을 하지 않는 그런 스승이었던 거죠. 아. 인기 정말 많았겠죠. 음. 네. 이관술 지사 어쨌든 이렇게 굉장하셨던 분이군요. 네. 여기 이제 이관술 지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기술한 한 페이지인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성락에 의해 남겨진 이야기에 따르면 불과 6살 난 아이임에도 이관술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학문을 깨우쳤다고 한다. 남들이 하루 종일 배우는 한문을 반나절이면 깨우치고 오후에는 달아나 동네 아이들과 들녘에 나가 놀았다. 다음날 배울 것은 해걸음의 학당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낭독 소리를 귀 동량에서 모두 익혀버렸다. 장난이 심하고 놀기를 좋아하면서도 한 번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먼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문장의 뜻을 해석해내는 그는 일찍부터 신동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근데 대박이다. 신동이었고 어릴 때 이렇게 똑똑했으면 네. 굉장히 이제 성인이 돼서 나 잘났다 네. 이러고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일제강점기에는 그런 뭐 자신의 어떤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일본에 부역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머리도 똑똑한데 음, 지성을 또 갖춘 그런 분이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어떤 그 아이들 학생들에게 절대 체벌을 하지 않는 그런 일제강점기 다른 교사들과는 다른 굉장히 좋은 이렇게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했나 봐요. 이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았나 이분. 그렇죠. 전 부러운 게 그때 네. 놀면서도 저기 공부를 월등하게 잘했다는 지점이 사실 공부를 이게 부러운 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네. 그 이효정이라는 학생, 이육사 선생의 친척 되는 학생이었는데 네. 그 학생이 기술한 내용에 따르면 네. 이관수 선생님은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귤을 껍질도 까지 않고 베어 먹었고 우리가 왜 그렇게 드시냐고 물으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놀리고 네. 막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참. 뭐 그 당시에 이관수 선생님 양복 바지 뒤에 고춧가루 하나가 묻어 있었는데 그걸 네. 모르고 이제 계속 수업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얼마나 선생님 놀리는 재미가 있겠어요. 음.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 고춧가루 점심시간에 먹으려고 붙여놨지 뭐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니까 학생들과 굉장히 수스럼 없이 농담하고 재밌게 이제 가르쳤던 그런 분이셨고요. 네. 원래 이분은 이제 민족주의자였다고 해요. 네.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였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를 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동덕여고 그 보통학교 시절에 교사 시절에 사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양복 입고 계신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이관수 지사. 네.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민족주의자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참여했다가 연행이 되고 막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학생들의 운동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여기에 실망을 하게 되고 이제 혁명가의 길을 가게 됐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이때 당시에 동덕여고 그 보통학교 학생들이 계속 뭐 시위를 하거나 학생 운동을 하게 되면 이관술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고 지원을 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맹 휴학을 선동하면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을 밖에 못 나가게 교실 문 닫고 막 이렇게 막는 데 있었는데 네. 이관술은 먼저 수업을 중단하고 밖에 나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하고 그 경찰한테 만약에 연행이 되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학생들을 굉장히 앞장서서 보호를 했다고 하고요. 참교사네요. 참교사죠. 네. 이런 진짜. 선생님이 네. 있다면 이제 이 선생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네. 그랬던 이제 독립운동가였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학생들의 행동들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하면서 이제 교사의 양복을 벗어 던지고 혁명가의 길을 점점 이제 가게 되고요. 학교 선생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모습 보면은 굉장히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잖아요. 네. 이 혁명가의 길을 들어서면서는 거의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박물 장소로 변장하고 있고 진짜요? 네. 네. 그런 모습으로 네. 네.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주변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짓기도 했냐면 명랑한 혁명가. 아. 네. 그 보면은 굉장히 이제 머리도 좋고 네. 대담하고 그런데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도 많고 정의감도 있고 막 이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경성콤그룹의 실제적인 지도자로서 노동자 모임 교재도 집필을 하고 뭐 이런 실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어떤 기관의 책임을 맡으면서 어떤 이렇게 독립운동들을 이제 펼쳐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제 헌신을 다해서 만들었던 경성콤그룹이 일제강점기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항일운동 조직으로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그룹에 나중에는 이제 그 활동가들 대부분이 이제 그 막판까지 버티던 활동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이제 합류해서 함께했던. 자, 그렇다면 일본은 그 당시에 이관술 지사를 얼마나 잡아놓고 싶었을까요? 아우, 혈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한 15년 동안이나 현상금을 걸고 수배령까지 때려서 총동원을 해서 이관수를 잡아라. 네. 그런데 굉장히 보면은 재기발랄하시잖아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네. 근데 그래서 변장술로 일제를 굉장히 완벽하게 따돌렸던. 그러니까 아까 박물 장소로 네. 이렇게 위장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뭐 때로는 고물 장소가 돼서 괴짝 속에 붙은 문건을 숨겨서 자전거로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었고 네. 뭐 이렇게 지명 수배자가 된 상황에서도 뭐 경찰서 앞에서 구두 닦기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대박인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어릴 때부터 타고났던 그 대범함으로 독립운동도 그렇게 했던 분이신 거죠. 네. 그러나 역시 일제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요. 이게 지금 1933년 4월 11일 이제 경성 반제동맹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당시의 사진이라고 해요. 네. 네. 굉장히 그 머리가 다 깎여서 그런데 이 모습도 보면요. 이렇게 잡힌 상황에서도 약간 입가에 웃음기를 띠고 있어요. 옅은 미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랄까요? 대범하고 뭔가를 다 초월했던 분이신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죠. 그러니까 이때 이관술 이 함께 결성했던 반제동맹 같은 경우는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한다. 네. 그런 수업료 감면, 학교 내 경찰 진입 반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웠던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결의를 했던 그런
그 조직이었었는데 이 사건으로 어쨌든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죠. 네. 네. 참 교육자셨네요. 일단은 민족주의자나 뭐 사회주의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 네. 이제 활동하신 방금 말씀하셨던 일단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학교에 보면 수업료 감면이라든지 남존여비 교육 반대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맞습니다. 진짜 학생을 생각하는 참 교육자이기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체포가 된 후로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는데요. 어떤 고문들을 당했냐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고문들을 당하거든요. 몇 가지만 읊어드리면 네. 고문대에 눕혀서 묶고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다음에 물을 막 붓는 거예요. 진짜 물고문이죠. 물고문. 네. 네. 그리고 전화기 전선을 젖은 몸에 감고 아, 전기 고문을 가하고. 이제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아씨 욕이 막 나오네. 그리고 불에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근질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했고 관이나 상자에 집어넣어서 몸이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수혈관을 방치하고 네. 네, 손톱 밑에 바늘 끼워 넣고 고통 주는 방식. 네. 그 특히 이때 이 이관솔 지사를 굉장히 악랄하게 고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노덕술. 노덕술. 네. 네. 반민특위에서 체포됐었던 노덕술. 네. 이 노덕술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많이 하던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탄 물을 주전자로 붓는 물고문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문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셨네요. 그쵸.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일제가 사용했던 고문 도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인두 지진은 화덕인 거 같은 거네요. 네. 저것도 있고 뭐 끔찍하네요. 사진만 네. 보더라도. 네. 이것뿐만이 아니었겠죠. 네. 너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이런 고문들을 자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병보석으로 가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병보석으로 가석방이 된다는 거는 거의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을 그러니까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폐병도 이제 걸려서 이제 그렇죠. 고생을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이 노덕술 같은 악질로 이렇게 고문을 하던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이관술 앞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 고문을 당하면 동료 이름을 분다든지 어떤 그쵸. 네. 자신들이 했던 일화들 그 계획들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료 이름을 한 명도 불지 않았다고 하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뭐 그런 어떤 가상의 인물들을 흘리거나 일본 경찰들을 혼란에 빠뜨릴 만한 시나리오들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경찰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죽음의 문턱에 가서 거의 사실은 굉장히 그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도 힘들었던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초인적인 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조국 그리고 이 동료들을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저는 가능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네. 경찰의 경찰들도 이관솔에게 이제 집중해서 당연히 이제 신문조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철저히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네 이관솔 지사는 노력을 했던 거죠. 이렇게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는 중에도 이제 독방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이관솔 지사가 어린 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라고 해요.
이 글씨를 너무 잘 쓰지 않나요? 네. 네, 한글로. 그리고 이 어린 딸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또박또박한 글씨, 큰 글씨로 딸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거다라고 하는데 좀 읽어주실래요? 여기 밑에 오가 너는 오가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나의 얼굴을 기억도 못할 것이다. 너도 지금은 6학년이라지? 퍽 컸겠구나. 내가 집을 떠날 때에는 너 나이 5살이었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5살 먹은 송옥이의 얼굴만 눈앞에 떠오른다. 네. 아, 이런 편지를 쓰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 이거 읽으면서 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관솔 지사가 굉장히 의연했잖아요. 네. 그 농담도 잘하고. 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문으로 얻은 폐병으로 인해서 피를 토하고 이러면서 이제 병보석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나온 다음에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냐면요. 고문실에서 커피를 물고 있다가 뱉었다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았다는 듯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농담식으로. 네. 이게 피를 토한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하게 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너무 많은 피가 쏟아져서 수건을 붉게 적실 정도로 피를 많이 토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를 초월한 사람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고문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맨 후에도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그 경찰서 앞에서 실제로 가서 그 경찰을 감시하는 일을 했다.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일화도 저는 있다고 하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발길도 안 돌릴 것 같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셨다는 그러니까요. 게. 네. 정말 그래서 그 광복되기 전까지 끝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해방 날까지 일제에 저항했던 네. 굉장히 흔치 않았던 또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이 이관솔 지사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출귀몰한 행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보들이 굉장히 이제 민중에게는 이제 독립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행보였을 것이고 네. 인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민중들은 이 이관솔 지사를 통해서 희망을 봤을 것이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많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1945년 10월에 그 좀 중도 우익 성향의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 선구라는 선구에서 진행한 최초 여론조사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현영에 이어서 이 이관솔 지사가 5위였습니다. 네. 뭐 김일성, 김규식, 김원봉보다 높은 순위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그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숨통을 트이고 살아갈 수 있나 싶었죠. 그게 정말 얼마나 기다리던 네. 그 해방이었겠어요. 네. 그동안에 일제에 의해서 모진 고문 당하고 정말 어렵게 목숨만 부지한 상태에서 이제 병보석으로 나와서 이제 해방된 조국을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기뻤을 텐데요. 이관솔 지사 역시 이 해방된 조국에서 어떤 평안함은커녕 제대로 된 제접도 좀 못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어떤 그 치하에서 벗어난 후에도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미군정에 의사로 들어서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친일이 부역했던 인간들이 다시 이제 미군정에 부역하고 다시 그 자리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잖아요. 네. 참. 이관술의 전성기는 이 해방된 조국 이후에 한 8개월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 후에 미군정이 주도한 그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투옥이 되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 1946년 7월에 미군정이 기획하고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거든요. 아, 미군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북한과 내통해서 뭔가 위조 집회를 발행했다. 뭐 이런 건데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였겠네요. 그러니까요. 조작 기소한 거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투옥이 되고요. 다시 투옥이 된 후에 그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노덕술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네. 이 인간들에 의해서 다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그리고 네. 오히려 이 해방된 동포들과 미군정의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이때 당시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맞설 때는 거의 불사조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해방된 조국의 법정에서 한순간에 이렇게 거의 불명예를 안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는데요. 이제 1950년에 6.25가 발발하잖아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군경이 아무런 적법한 절차도 없이 처형을 합니다. 이 대전 산내 골령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수많은 정치범과 재소자들을 학살해서 안매장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관술 지사는 향년 50세 일기로 굉장히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대전산대 골령골 그 사진 중에 하나예요. 아, 끔찍하네요. 네. 네. 이런 곳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일제 강점기 때는 그렇게 또 고문하더니 똑같은 고문하던 사람이 또 조국으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또 고문한 거잖아요. 아, 참 이거. 근데 이관술 지사의 어떤 면모를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군정의 정판사 위패 사건 때문에 체포되고 기소되고 재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 내내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그 놀랍도록 차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옥중에서 자신의 동지인 이주하가 미군정에 의해 고문에 반발해서 단식 투쟁을 했을 때는 거의 좀 이성을 좀 잃는 모습도 보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자신의 어떤 고통에는 의연하고 누군가 자신의 동지라든가 타인의 고통에는 굉장히 이제 참을 수 없는 감을 가졌던.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구나. 이타적인 분이셨네요. 네. 굉장히. 네.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끝나면 그래도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또 봐야 될 게 아까 전에 그 연좌죄는 오히려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해졌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네. 오랜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관술이라는 이름은 좀 금기시 됐었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그 좋은 글씨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빨갱이의 가족. 네. 이런 어떤 좋은 글씨 않고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뭐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냉대, 감시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살아오셨던 건데, 이후에 정말 다행히도 이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에 대해서 이관술 지사의 무죄 선고가
79년 만에 이제 거의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무죄로 선고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최근이에요. 음.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아니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당대에도 고통받는데 가족들도 사실 같이 고통받고 연좌제로 거의 뭐 한 세기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간신히 명예를 이제 회복한 건데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친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면서 독립투사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진지 좀 그래요. 그래도 이제 외손녀인 손옥희 선생께서 이제 23년도 7월에 재심을 청구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무죄 선고가 난 게 불과 작년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됐죠. 작년. 네. 네. 한 어, 세기가 흘렀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고 그때는 이제 독립을 위한 길이라면 기득권들과 맞서 싸워서 이 독립을 위한 길이라면 그때 사실은 뭐 체제가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규정지어서 빨갱이 막 이런 식으로 규정지어가지고 이 독립운동가들을 오히려 친일파들이 자기들의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탄압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누명을 받게 된 이관술 지사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서운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작년 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같은 경우도 논평을 내고 이 어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확보된 진술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관수 선생님께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으니 이제 제대로 이분에 대해서 이 독립 유공자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계속 냈고요. 진보당 울산시당도 입장을 발표했었고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관순 선생에 대해서 서운을 당장 추진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친일파 정산과 함께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런 독립투사들,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대우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도 이 몰수하고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요. 이번 주간을 기억과 성찰 특별 주간으로 마련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8월 29일까지,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행사를 여는데 이미 15일 날은 그 후손과의 대화, 결국 뿌리로 산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이런 행사가 있었고, 요건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네. 네, 이제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작가와의 대화 이런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호르몬이라는 네 이제 영화도 함께 감상하면서 과거를 우리가 역사의식도 고취시키고 되새길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8월 29일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는 이 행사들에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덕술이 친일파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친일파죠. 친일파죠.
네. 그리고 아까 반민특위에서 체포는 됐지만 또 이승만이 풀어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처벌도 안 받고. 음. 그러니까 이제 또 이후에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 이런 분들이 음, 이관솔 지사뿐만 아니라 많을 거예요. 많죠. 많은데 네. 그 친일파의 행적도 사실 그 가족 간의 기억에 의해서 희미하게 묻혀지고 없어지는데 이분의 독립 이제 활동이라든지 다른 독립지사들의 활동이나 이제 공적도 또한 없어진다는 건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어떤 이제 독립지사를 이제 지정하고 공은 가린 쪽이 보훈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제대로 조사해서 법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조사해서 이런 분들 빨리 좀 공적도 잘 가리고 그다음에 억울한 오해 받는 지사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되살려야 되는 기억은 이런 기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관솔 지사의 삶을 짧게나마 한번 같이 되새겨 봤는데요.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음, 네. 근데 자신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의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타인의 어떤 고통에 음. 대해서는 울분을 참지 않고 나섰던,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썼던 음. 그런 이관솔 지사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불명예 속에 살지 않도록 친일 청산 맞아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독립 유공자들에게도 마땅한 대우가 돌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아까 그 옥중 편지 읽을 때 대독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막 마음도 안 좋고 눈물 나서 그러니까 가족들조차 이렇게 또 이렇게 돌보지 못한 지사의 어떤 딸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너무 느껴지는 동시에 이런 분들의 희생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이런 안전된 나라에 살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아, 재산 환수해서 이런 분들 독립 유공자들 이제 이렇게 다 지원하는 데 쓴다고 하니까 좀 음.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장들이 더 많이 열려야겠다 싶고, 그러면서 저 오늘 그 생각도 났어요. 왜 이런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그 김병원 같은 작자를 향해서 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욕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받고 실제로 이제 벌금형이 계속 선고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누구셨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우리 출연도 하셨잖아요. 네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제 그런 분들 오히려 네. 현 시대에 굉장히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친일청산 작업들, 이것도 제2의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관심 갖고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 최근에 그것도 봤는데 이제 가수 션 혹시 보셨어요? 독립 마라톤. 유공자들에게 집 지어주기 위해서 음. 81.5km? 800km 그거의 넘게 2배. 예. 그러니까 뭐지? 총 길이가 800km 아닌가요? 어쨌든. 그쵸. 네네. 더 되지 않나? 800km가 좀 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전체 예. 길이가 그만큼 계속 뛰는 거죠. 네, 그걸 뛰면서 2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오롯이 이제 독립 유공자들에게 집 지어주는 그런 것들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볼 때,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구호가 그거였잖아요. 대한민국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네. 저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저도 이 기회에 이번 이제 8.15 그제였죠. 오늘까지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대체 휴무일이고 연휴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여유 있을 때 이런 어떤 독립
운동가들의 발자취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도 한 번씩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동생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서대문형무소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참관을 라이브로 했다고 하면서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라 식으로 맞아요, 올라왔길래. 맞아요. 오, 좋은데요. 네. 아, 참 저도 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오늘 그런 곳에 가겠지만. 아, 그리고 저기 우리 시오리 공공님 저희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네.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는요. 이 노래 선정했어요. 네. 제가 오늘 티셔츠도 김복동의 희망 네. 티셔츠 입고 왔잖아요. 네네. 네, 김복동의 노래. 음. 네,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백이성 강사님 같은 분들 한번 초청해서 우리도 네, 역사교육 그러게요.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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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우리 대한 이 기자님, 우리 이준희 기자님도 함께 하셨군요.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부른 노래 죽창가는 2000년 4월 총선 당시 노무현 부산 북구 을 민주당 후보가 홀로 봉고차 안에서 열정적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무현의 애창곡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죽창가. 저는 사실 송영길 후보가 부른 게 그게 그 노래였나 싶긴 했는데 노래는 좀 못 부르시지만 그 마음은 네, 네. 마음은 저희가 인정하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복동의 노래 부르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네. 뜻깊은 오늘 보내십시오. 네. 연휴의 마지막에 네, 무슨 뜻깊은 연휴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열내 소녀여 꽃봉오리 같은 너를 떠나보낸 계절은 너무나 시렸지. 기억조차 버거웠던 머나먼 타향의 길, 총성이 울려 퍼지는 전쟁터에서 네 마음도 짓밟혔지. 하지만 당신은 꺾이지 않았네. 바위 틈 뚫고 솟아난 강인한 꽃처럼 나비가 되어 세상의 침묵을 깨우던 당신의 목소리 사죄하라, 기억하라. 다시는 아프지 마라. 당신의 그 울림이 강이 되어 대륙을 적셨네. 백년의 숨결이